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차시네요. 연말정산의 이해와 세일즈 컨셉이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되어졌고, 또 우리 보험을 세일즈 하시는 FP님들에겐 어떤 내용들이 또 세일즈 컨셉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조금 깊게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사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FP님들이 관심 가져야 될 항목들만 좀 추려보면 바로 소득세율의 변화라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비 공제 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대부분들 자녀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교육비, 주택자금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디지털화라는 내용은 똑같고 다른 내용의 교육비 내용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절차 간소화와 편의성 증대, 친환경 소비 관련된 조금 새롭게 달라진 항목들이 여러분들의 좀 주요 포커스인 키워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표입니다. 이 내용을 전 시간 때 과세표준에 대한 개념과 함께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한번 봐주시면,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제 항목의 변화라는 내용으로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글자가 많지만 한번 읽어보면 제목이 이런 의미였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라고 하는 결정된 세액, 내가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결정된 이 세금의 액수에 대한 공제 범위가 확대됐다라는 사실 좋은 소식인 거죠. 이 내용들을 고객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으니까요. 재밌는 내용 하나를 발췌해 왔는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 요즘 유행하는 이 전기차를 구매 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최대 500만 원, 하이브리드 차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전자제품 사는 것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전자제품을 사게 됐을 때 또 10%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고객들을 만나서도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앞전에 설명드렸던 친환경 소비 관련된 것도 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친환경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요, 다양한 공제 혜택이 추가됐는데요. 자전거를 구매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 구매가 되면 세액공제가 확대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인증세제를 구매하면 구매 가격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항목. 당연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공제 항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내용도 고객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의료비 공제 항목입니다. 총 의료비의 15%가 초과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어질 거고요. 초중고 그리고 대학에 대한 비용은 최대 3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되고요.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에 평생교육을 받게 되는 항목들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면 여기서 15% 금액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항목으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와 또 내가 부양하고 있는 소득이 없는 내 가족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러한 대상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내용이 많지만 재밌는 내용입니다. 디지털화와 자동화라는 내용으로 항목이 추가가 된 것들이 있는데요. 전자세금 계산서의 의무화라는 것들이 되어졌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요, 모든 사업자분들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 발급하셔야 됩니다. 이는요, 종이로 시작되는 이 세금 계산서들에 대한 관리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세금 신고 및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정확성을 높여서 세무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분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뭔가 이렇게 악용하거나 잘못 계산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투명성이 조금 더 확대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AI, 챗 GPT 관련된 세무 상담도 많이 발전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AI 기반 세무 상담 서비스가 확대되어서요, 납부하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저는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누구를 부양했고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내기도 했고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라는 항목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고 있는 이 AI가 답변을 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세무 업무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에 대한 이 민원 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도 고객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속한 환급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사실 연말정산했을 때 가장 큰 저희의 1차적인 목적은 많이 돌려받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고 또 검토를 하고 이렇게 돌려받는 시간들이 길어졌지만 이제는 좀 빠르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요, 신고 후 짧은 시간 안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고, 국세청은 모든 걸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여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환급 지연으로 인한 불만을 감소시키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디지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이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환경친화적 공제라는 또 내용들이 있는데요. 전기차, 앞선에 말씀드렸던 전기차 관련돼서도 또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도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렸던 자전거나 이렇게 뭔가 내가 환경적으로 앞장서서 한 것들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늘 관심 갖고 계시는 이제 주택, 집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주거비용 부담도 좀 완화될 수 있게끔 개선이 됐습니다. 얼만큼 완화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듣던 중 되게 반가운 소리죠.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상환 기간에 따라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고요. 또 이제 우리가 월세를 사는 분들의 경우는 세액공제가 원래 있었지만 확대가 되었습니다.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니까요. 직장인분들, 월세 사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내용을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청약 관련해서도 공제가 원래 있었습니다. 주택청약을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 청약저축 관련된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주택청약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증가되는 것이 또 특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기부 관련된 거, 또 기부금이라는 건 종교 집단에 기부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로 저희가 했던 잔치 초대받는 거, 결혼식 등등 저희가 납입하게 되는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데요. 기본공제 15%와 특정 기부금 30%까지 공제가 되어지고요. 주택자금 관련해서는 이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어집니다. 이런 항목들만 고객들에게 한 번씩 쭉 모니터링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미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기부와 소비 관련돼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인 신용카드나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기부금 공제율이 증가됐다라는 건 사실은 내가 뭔가 이것저것 나갈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수 있는데요. 2025년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공제율이 상향 조정돼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공제되네요. 이는 기존 공제율보다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고액 기부자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이다. 이 내용은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추가 공제가 확대됩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확대되는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한도가 연간 300만 원입니다. 이 내용만 참고한 상태에서 이 내용도 한번 전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 금액이 300이 아니라 그 금액 안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건 사실 작은 금액 아니기 때문에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부금 공제율과 신용카드 사용 관련된 공제들은요, 대부분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서 기부 문화를 촉진시키고 소비 활성화도 잘해서 경기도 부양하면서 또 기부도 많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묘안을 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고객들과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금액은 사실 신용카드가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총 받은 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의 15%를 공제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는 300만 원 초과 사용액에 또 30%가 공제되어진다 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 한도는 연간 최대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니까 한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신용카드도 맥스로 사용하시는 게 좋은 거지, 무조건 사용하는 만큼 공제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낭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절약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용카드 사용 시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만 하면 조금 내용이 익숙치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를 제가 예시로 한번 들어서 신용카드는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몰아주기라는 내용으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가장 좋은 전략일까요? 첫 번째, 우선 배우자 간의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소득이 높고 연간 지출 금액이 높고 적용세율 구간이 올라가는가? 적용세율 구간인 과세표준은 낮출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들을 파악하고 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준인 내가 1년간 번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부터는 누구의 카드로 한 번에 몰았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 표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캡처해 두셨다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 내포할 수가 없어서 제가 텍스트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포함되지 않는 10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께 꿀팁으로 추려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도 저희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증빙을 좀 하시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월세 관련된 것들, 그냥 단순히 나 월세 냈으니까 간소화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빠르게 진행할 때 포함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신생아 의료비 같은 거 당연히 신생아는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될 수 있어요. 전산에 그 세액공제 항목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료비 클릭을 했더니 이 금액이 나오길래 당연히 신생아의 의료비도 들어갔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내 고객의 자녀가 신생아라면 안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녀, 형제, 자매 해외 교육비, 그리고 보청기나 휠체어, 이런 장애인 관련된 보호장구, 구매 임차 비용 등, 그리고 안경 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교복 구매 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약전 학원비, 그리고 관련된 추가 기부금 등은요, 포함되어 있겠거니,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니까 잘 돼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참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추가로 챙길수록 조금 더 돈을 아끼실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내용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가 조금 더 디지털화되고 간소화됐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었는데요. 좀 깊게 들여다보면 자동화된 오류 검출 시스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냉장고 구매에 대한 공제 금액이 10%까지 에너지 효율 1등급이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수동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이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요. 정확한 부양가족 정보 제공한다. 사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어떠한 이렇게 방법들을 사용해서 부양가족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실제로 세금을 공제받아야 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가 확실하게 업데이트가 된다. 그리고 소득 및 사망 정보가 자동 필터링 돼서 불필요한 과정들, 마음이 아픈 일들인데 계속 추가로 증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따로 좀 없어지도록 서비스가 개편되니까 연말정산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FP님을 통해서 실현된 거니까 FP님들이 추가적으로 상담을 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정밀 검증을 하고 도움을 받나라고 봤더니 좀 긴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들만 보면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을 조금 더 기존보다 정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맞춤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또 서비스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개인별 소득 및 공제 항목이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쉽게 개편이 될 거고 편의성도 증대됩니다. 사용자가 어렵게 타고 들어가야 내 항목 하나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화면상에서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접근성도 향상된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질문에 대한 이 Q&A나 FAQ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다채로워져서 고객들이 어려운 내용들을 굳이 찾아가거나 전화까지 하지 않아도 이 웹상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개편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조금 내용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FP님들이 필드에서 상담할 때 고객들에게 그나마 조금 더 어필하고 정보를 좀 제공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항목들로만 추려서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혜택들과 또 기존 내용 중에 조금 좋게 변경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좀 드려봤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테마와 두 번째 테마 때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고객들을 만나 상담할 수 있는지 세일즈 컨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